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50대이고 여성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성장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미용업에 종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어딘가에는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헤어 관련 기구들이 남아있었죠.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제 헤어스타일을 스스로 다듬을 정도가 됐어요. 어머니의 도구를 다시 발견한 저는 친구들 머리를 염색해 주기도 하며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때는 어렸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친구 헤어스타일이 울퉁불퉁해서 다듬어 준 것뿐이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었죠. 돌이켜보니 어린아이에게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부모님께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시고 모든 미용기구를 치워버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를 예쁘게 꾸며주겠다고 가위질을 해버린 게 화근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도구들은 제게는 놀잇감 같은 존재였는데요. 솜씨가 꽤 좋아서 반 안에서도 미용사라고 불리며 친구들의 머리카락도 직접 손질해주곤 했어요. 나중에는 아빠도 머리를 저에게 맡기실 정도였죠. 우리 딸이 머리 다듬어 주니까 엄마 생각나네. 엄마도 해줬었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빠진 거야. 솜씨도 좋은데 싹싹하기까지 해서 아빠는 수줍음이 많아서 늘 남자가 운영하는 이발소만 다녔대요. 그러다 이사를 간 동네에 이발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 엄마가 있었던 거죠. 엄마는 아빠의 머리를 깔끔하게 이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말도 안 했는데 면도까지 해줬대요. 처음엔 젊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남편이 있나 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늘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결혼할 쯤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빠의 꿈은 제가 대학에 가는 걸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빠에겐 죄송하지만 제 꿈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 사실 나 대학에 관심 없어. 아빠가 나 때문에 등록금 모으는 거 아는데 나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굳이 대학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학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학에 꼭 가야 할 이유도 없고 힘들게 번 돈이니까 네가 대학 갈 때 써줘야지. 아빠 소원인데 너 성적도 나쁘지 않잖아. 아빠가 원하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가긴 했지만 솔직히 난 고등학교에 가서도 미용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빠가 하도 대학에 가라고 하니까 차마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대학에 안 가겠다고 아빠 돈 다 모았는데 그럼 나중에 나 미용실 차려줘. 그럼 되잖아.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건물 청소 일을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곤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쯤 청소 일을 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자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봉사를 다니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따라다니며 머리 만져주는 봉사를 했어요. 물론 전제는 있었죠. 할머니, 제가 머리는 진짜 잘 만지는데 미용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좀 비뚤어진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뭘. 할머니가 매일 거울로 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삐뚤게 안 잘라요. 제가 자격증만 없지 제대로의 고수라고요. 그렇게 한 분의 머리를 만져들리고 나면 다른 분들도 으르르 몰려와 내 머리도 좀 만져보라며 제 앞에 앉으셨죠. 내 탓에 밀지 말고 차례차례 서십시다. 줄 서세요. 저는 늘 손에 가위와 빗만 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못 해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머리를 만져주는 일은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들리고 있으면 굉장한 효도를 하는 것처럼 기뻤어요. 제가 머리를 만져줄 때마다 기뻐하는 아빠의 얼굴도 좋았고 미용실에 갈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죠. 그러니 미용이 아닌 다른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뒤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쓸기, 미용실 청소하기밖에 없었지만 선배, 미용사들이 커트하거나 파마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다 고객님의 머리를 감겨드리기 시작했고 드라이도 해드리고 옆에서 보조로 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는 원장님의 눈에 들게 됐습니다. 너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손도 빨라요. 그래, 그럼 솜씨 한번 볼까? 그렇게 한 단계씩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도 어엿한 미용사가 되어 있었죠. 싹싹한 성격 덕에 원장님의 눈에 들어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미용실을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 새로운 원장 와도 지금 미용사들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안심하고 잘 다녀. 알겠지? 기존 원장님의 말씀대로 기존 미용사들이 잘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알아서 일을 그만두었죠. 새로운 원장님이 전에 있던 미용사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됐다고? 저 2년이요. 2년, 난 8년이야. 그러니까 고객님 머리는 누가 감겨야 할까? 제가 할게요. 어엿한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던 저도 순식간에 다시 막내가 됐고 다시 허드레시를 하게 됐어요. 다른 미용사들은 경력이 많아 쉽게 이직을 하는 눈치였지만 사실 전 경력이 너무 짧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해드렸던 단골이 미용실에 방문한 겁니다. 선생님, 저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러나 그때 전 새로운 원장이 데려온 미용사들로 인해 가위는커녕 빗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자연스럽게 제가 쓰던 자리로 가서 앉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미용사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미용실은 처음이신가요? 네, 아니요. 저분한테 머리를 맡기고 있었던. 아, 쟤요? 그 미용사가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쟤는 연차가 너무 적어서 여기선 막내예요. 머리 감겨드리는 건 저 친구가 할 거예요. 어떻게 다듬어 드릴까요? 저 선생님이 잘 아시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죄송한데 저분한테 받고 싶은데 안 될까요? 모른 척 머리카락을 쓸고 있었지만 심장이 다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단골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후폭풍이 무서웠어요. 손님, 죄송한데 미용실에도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시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도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미용실 오신 손님한테 다른 데로 가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 네가 가위를 잡겠다는 거야? 솔직히 제 단골도 꽤 계세요. 제가 연차는 적어도 손을 잘 써서 너 지금 내가 연차는 많아도 너보다 실력이 못하다 이거니? 알았습니다. 저 미용사가 나를 질투했다는 걸요. 그러자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 찾아오신 분이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지. 그럼 관둘래? 좋아요. 모네 주제에 여기 관두면 갈 데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언니가 이렇게 질투하는 거 보니까 제 실력이 꽤 좋은가 봐요. 진작에 질투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럼 제가 더 빨리 알았을 텐데요. 저는 그 길로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단골에게 말했어요. 손님, 죄송한데 따라오실래요?
예, 저는 손님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듬어 드렸죠. 누추한 대로 모시고 와서 죄송해요. 이건 돈 안 받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선생님 되긴 뭐가 되겠어요. 와, 덕분에 선생님 집 구경도 하고 제가 복이 터졌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제 실력이 뛰어난 걸 몰랐어요. 아, 뭐 학생일 때는 돈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거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사회로 나오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2년 차인데 자기 고객까지 있을 정도면 진짜 실력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사실 저도 동종업계에 있거든요. 그가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가실 때 정하신 거 아니면 면접 한번 보실래요? 마침 우리 미용실도 미용사 구하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어리둥절했지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가 정말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의외에서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니면서까지 와서 나한테 머리를 맡겼어요. 전 원래 제 머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 주의여서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미용사들 실력도 구경할 겸 내키는 대로 다녔는데 선생님 만난 후로는 늘 선생님께 맡겼죠. 왜요? 딱 마음에 들었어요. 실력도 사람도. 덕분에 새 직장도 얻었으니 저로선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같은 직장 동료가 된 후로는 저도 그에게 제 머리를 맡겼고 우리는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덕분에 새 직장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 머리를 다듬어 주며 불쑥 그랬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도 재미있겠지 않아요? 네? 이렇게 서로 머리 만져주면서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사는 거요.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평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평생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미용사들은 아직도 작업장이고 사실 전 나중에 제 샵 여는 게 꿈이라서 제 말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제 샵 내는 게 꿈이에요. 그럼 저 따로 그쪽에 취직하라고요? 아니요. 저 따라서 제 아내로 취직하는 건 어때요? 불 꺼진 가게 안에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연애도 아니고 대뜸 결혼이라니 좀 급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솔직히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와의 연애가 시작됐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이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세요? 젊을 때 나 보는 것 같아서. 시댁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왕년에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셨다고요.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머리 만지는 재주가 있어서 미용실이 잘 됐어. 근데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고 이제는 출장 미용만 해. 아직도 나한테만 머리 해달라고 찾는 손님들이 좀 있거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희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샵 내는 게 최종 목표라서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로 만들어줄게. 너 내 며느리 해라. 시어머니 역시 남편 못지않은 불도저급 추진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2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보니 시동생도 미용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주 흡족히 하셨습니다. 아들 둘이 며느리까지. 이제 우리 집은 완벽한 미용사 집안이야.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우리만의 미용실을 열게 될 날만 꿈꾸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시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선물부터 우리 부부의 선물까지 죄다 명품인 겁니다. 어머, 결혼 전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별거 아니에요. 제 거 사면서 형님 것도 사고 어머니 것도 사고 아주버님 건 우리 그이가 골랐는데 마음에 드세요? 예, 그럼요. 시어머니도 럭시에 나가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미용사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이럴 돈으로 돈 모아서 너들 가게 차릴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부부를 본받으라는 듯 말씀하셨는데 돌아온 답변은 시동생을 뺀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돼요.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점이 많은 헤어샵 대표요. 설마 우리 둘째가 다니는 헤어샵이 너희 어머니 거야? 네. 몇 달 뒤 시동생 부부도 결혼했어요. 그때도 동서가 비싼 옷과 구두 가방까지 세트로 보냈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뭐 이렇게 비싼 걸 보냈어? 아까워서 못 입겠다. 어머, 형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예단을 너무 비싸게. 네 형님, 그거 예단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희 하객들이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아주머니도 아깝다고 안 입지 마시고 옷 수준이라도 좀 맞춰 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더니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뒤 시댁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모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동서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님, 저 물 좀 한 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 순간엔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동서 물 어디 있는지 몰라? 아니요. 아요. 그럼 직접 가져다 먹으면 되잖아. 아, 형님이 계시길래 좀 부탁드린 건데 기분 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러더군요. 재수 씨 잠깐 계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어색해서 돌아다니기도 힘들 텐데 좀 잘해줘. 동서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어색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아이, 정말. 당신은 집 본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뭐 좀 잘 보이라고. 혹시 알아? 우리한테 지점 하나 내줄지. 당신 왜 그런 걸 바래? 우리 꿈은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우리 샵 내는 거였잖아. 아니, 그런 소박한 꿈을 왜 아직 꾸고 있어? 재수 씨가 우리 가족이잖아.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해? 자존심 한번 꺾으면 되는 걸.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전에 있던 미용실에서 미용사 하다가 다시 보조됐는데도 찍소리 안 하고 잘했잖아.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재수 씨를 대해야 하는 때라고.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집을 박차고 나온 것도 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변한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내 둘째가 자기네 미용실 막내 자리 났다는데 너한테 와서 일할 생각 없냐고 묻는다. 어머니, 제가 왜 다시 막내를 해요? 너 전에도 한 적 있다며. 둘째네 샵이 좀 크니 가서 배워봐. 둘째가 제안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요? 설마 그 지점이라도 저한테 맡길까 봐요? 그걸 왜 너한테 맡기겠어? 그렇다면 우리 아들한테 맡기겠지만 가서 침을 발라놔야 너네 손에 들어오지.
그렇게 홀대를 받던 중에 또다시 명절이 왔어요. 동서는 이번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고 일은 전부 제 차지가 됐습니다. 저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음식을 했더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결국 참다 못해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말았죠. 동서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벌써 두 번째 명절인데 이제 좀 거들 줄도 알아야지. 와서 설거지라도 좀 해.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처음부터 저 마음에 안 들었죠? 뭐, 처음부터 눈빛이 그랬어. 열등감만 가득해서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친 겁니다. 어머니, 가난한 게 어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급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내 편은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밀치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어디 어머니한테 고함이야? 당신이야말로 미쳤니? 지금 나 밀었어? 아, 뭘 밀어? 밀기는 그냥 그러지 말라고 말린 거지. 나한테 손 찍어만 건 어머니야. 난 털끝 하나도 안 건드렸다고. 당신이 이러고도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기 전에 우리 엄마 아들이잖아. 그리고 설거지 저거 얼마나 된다고. 재수 씨한테 시키고 그래? 그냥 당신이 하면 되지. 그럼 나는 천하장사라도 되니? 그럼 당신이 설거지 하든가.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얼굴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너 이러라고 받아준 줄 알아? 가난하고 볼 것도 없는 거 미용사라고 받아줬더니 이제는 하다 남편한테 설거지까지 시켜. 저는 그 길로 울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 집으로 왔길래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도 했는데 남편은 저를 비웃었어요. 네가 날 용서한다? 용서하면 또 어쩔 건데? 그 후로 한참을 더 쌈박질했지만 우리 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간 성실하게 일하며 많은 단골을 만들게 됐고 돈도 모아서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저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은 저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또 엄청 잘 됐어요.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를 시켜 먹으며 모처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짜장면 그릇을 내놓을 때 봉지에 안 넣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급히 문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웬 사람 둘이 제가 밖에 내놓은 짜장면 그릇을 핥아먹고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제가 헛것을 보는 줄만 알았죠. 그러나 고개를 든 두 사람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제가 버린 짜장 그릇을 핥고 있었던 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아가, 우리 왔다. 제가 왜 어머니 아가예요? 결혼하고 살 때도 그렇게는 안 부르셨잖아요. 동서한테 그렇게 부르셨지. 네, 그게 섭섭했다. 이제라도 부르면 되지. 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두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들처럼 얼굴에 짜장 소스를 잔뜩 묻힌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건 왜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그러니까 그 잘난 재수 씨한테 붙어놓고 왜 내 집 앞에서 내가 먹다 버린 짜장면 그릇을 핥아 먹고 있냐고?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좀 다시 받아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내가 돈에 눈이 뒤집혔어.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어이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벌써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면 어떻고 10년이 지나면 어때?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지. 그래. 한 번 고부지간은 영원한 고부지간인 거야.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당신 사업가로 성공했더라면. 그래. 네가 만든 샴푸가 지금 판매율 1위라며. 그렇다고 기사에 제 집 주소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내가 방송 나온다고 하길래 녹화하고 나올 때 쫓아왔어. 며칠 전 방송 녹화를 했었어요. 설마 그때부터 제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아, 차마 용기가 안 나서 기다리다가 쫄쫄 굶었머니. 그래서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안 되겠구나. 그래 집도 엄청 큰 거 같은데. 물론 저는 꽤 크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들어와요. 마음 같아선 모른 척 들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왜 이러고 다니는지는 알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들이니 두 사람 다 냄새가 너무 나는 겁니다. 저기 밥 시킬 테니까 일단 가서 좀 씻는 건 어때요? 진짜 그래도 돼? 나 옷도 없는데?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옷이라고 냄새가 안 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두 사람을 씻게 한 뒤 갈아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 미리 식혀둔 짜장면이 도착했어요. 짜장면을 보자마자 갈아입으라고 준 옷에 튀는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런 둘을 보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동서의 집안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린 짜장면만 시킨 거야? 그러게. 아까 밖에 있던 접시에는 탕수육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짜장면으로 배를 채우더니 여전히 염치 없는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제라도 탕수육도 더 시켜드려요? 진짜? 좀 시켜주지. 돈도 많은 애가 언제는 가난한 게 어쩌고 하시더니 동서 설거지하고 손찌검도 하시던 분이 어머, 네 너 그거 기억하는구나.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서 탕수육도 드시겠다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미쳤었나 보다. 짜장면도 감지덕지지. 엄마, 왜 그래? 이 사람이 탕수육도 시켜준다는데. 우리 벌써 사흘이나 굶었어. 너 입 좀 다물어. 이러다 여기서도 쫓겨나. 두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눈치더라고요. 설마 둘 다 집도 없어요? 읍내 집이 없다고요? 없어. 이게 다 그 둘째 나쁜 것 때문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요? 여보, 그러지 말고 탕수육 하나만 더 시켜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탕수육 타령이나 난곤을 하는 자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너 조용히 안 해. 그리고는 이내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둘째 아들이 횡령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둘째가 어디 그럴 애니?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도 끝까지 우리 둘째를 횡령으로 몰고 가서는 우리 집안을 거덜냈어. 횡령이라니요? 우리 애가 개친정 본사에서 했거든. 처음에는 승진시켜줬다고 좋아했는데 횡령으로 몰아가니 우리 집안 재산을 전부 가져간 거야. 그럼 서방님은 감옥에? 갔지 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넌 전혀 몰랐어? 우리 소식 궁금하지도 않았니? 누구 덕에 먹고 사느라 바빴죠. 뭐. 그러면서 남편을 째려보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두 모자를 다시 보고 있으니 이혼할 즈음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는 같이 산 거니까 반으로 나눠. 아파트를 어떻게 반으로 나누니?
넌 정말 가난한 게 무식하기까지 해. 아니, 뭐 같이 샀으면 그냥 주고 가면 되니. 궁상맞게 왜 이래? 그럼 당신이 나한테 주고 가. 부자 재수 씨한테 아파트 한 채 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우리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었겠어? 다 거기서 번 돈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가져야 한다면 내가 가져야지. 결국 시간이 지난 끝에 저는 일부 돈을 받고 아파트를 넘겼어요. 물론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현금이 이 정도밖에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어요. 하필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놨었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니 제가 정말 순진했고요. 그때 당신이 가져간 아파트도 넘어간 거야. 그 자식이 사고를 보통 크게 친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횡령을 했으면 횡령한 돈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식이 그걸 다 카지노에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 결국 번 돈 날렸지 뭐. 엄마 집도 날아가고.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냈는데? 찜질방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 돈마저 없어서. 우리도 염치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생각나는 게 당신밖에 없더라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 하며 보자 두 사람이 슬슬 눈치를 보며 묻더라고요. 그럼 난 오늘 어디서 자면 될까? 우린 그냥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기가 찼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나가요. 뭐? 우리 나가라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받아준 거 아니었어? 받아줘? 내가 두 사람을 왜 받아줘? 아니, 내 그래도 예전이 있지. 갈 데도 없고 며칠을 굶었다. 불쌍하지도 않니? 나가라고 할 거면 돈이라도 좀 주고 가라고 하던가. 그렇지. 당신 그럴 생각이구나. 하긴 5년 전에 이혼한 사이에 한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 그치? 그럼 혹시 당신 어디 다른 집은 없어? 원룸 오피스텔도 괜찮고 당신이 투자로 사둔 집 어디라도 빌려주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 여보, 진짜 왜 이래?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찾아와서는 먹다 버린 짜장면 그릇을 핥고 있지 않나? 샤워에 새 옷에 짜장면까지 먹여줬으면 감사하다. 염치가 없으니 얼른 가보겠다고 그래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아니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가겠다고 해? 그건 당신 사정이고 넌 내 사정 봐준 적 있어? 이혼 도장 찍고 내가 한동안 직장 못 잡고 있을 때 당신한테 한 달치 월세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런 일이 있었나? 나한테 그랬지. 거지냐? 이혼한 사이에 무슨 돈을 빌리고 빌려주냐? 이혼했으면 남보다 못한 거다. 했어? 안 했어? 민망해하는 걸 보니 다 기억이 나는 눈치였는데 끝까지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둘 다 나가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는 겁니다. 신고는 무슨? 아들 너 뭐 하냐? 쟤 좀 방에 가둬. 뭐라고요? 갑자기 전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어 힘으로 제압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네. 한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우리 진짜 갈 데 없고 돈도 한 푼 없어. 그러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들 뭡니까? 어느새 비서가 와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비서는 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은 뒤 다가와 전 남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이 사람 새 남편이야? 아파요. 그러면서 전 남편을 상대로 발길질을 했어요. 아,
잘못했다고. 그러자 전 시어머니도 바락질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놔. 너 대체 누구냐? 너 뭔데? 남의 며느리 집에 이 밤중에 찾아오고 난리야? 아, 누군지 알겠네요. 두 분 다 지금 안 나가시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비서는 전 남편의 팔을 놓은 뒤 열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7.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줄행랑을 쳤고 비서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탄 것까지 확인하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비서.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급히 전달할 일이 있었는데 아까부터 메시지를 안 보셔서 와봤습니다. 원래 10분 안으로 늘 답장하시던 분이 답장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해서요. 보다시피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 무슨 일인데? 저희가 거절했던 그 헤어샵 업체에서 저희 샴푸를 입점하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말하는 회사는 전 동서의 회사였어요. 거절해. 고객들이 저희 샴푸만 찾는다고 입점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묻고 있어요. 우리가 답을 해야 하나요? 사실 저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지점이 줄어가는 추세인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점도 있고 저희에겐 나쁠 게 없잖아요. 거기 말이야. 왜 지점이 줄기 시작한 거지? 1년 전쯤 임직원 횡령 논란 이후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 임직원이 사위였다가 배상도 했고 이혼도 했다는데도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고객들이 저희 샴푸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싶다는 게 아무래도 줄어든 매출을 메꾸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 저희도 나쁠 게 없어요. 하나라도 더 팔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 이번 분기 수입이 꽤 되잖아. 홈쇼핑 판매량도 많고 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도 아닐 텐데. 뭐 혹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저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으면 내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요? 회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 그런 수준의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 우리 물건 맡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래.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시동생은 왜 횡령까지 하게 된 거며 진짜 횡령을 해서 걸린 건지 누명을 뒤집어 쓴 건지도 모르겠고요. 결국 고민 끝에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수님 나오셨네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했어요. 제 얘기 듣고 오신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횡령했다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그냥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와이프가 엄마가 회사를 자기한테 안 줄 것 같다고 돈이라도 챙기자고 본사로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차명 계좌 만들어서 돈을 옮겨놨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 년만 들어갔다 오면 다 해결돼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기엔 어머니랑 그 사람은 재산을 다 날렸던데요. 표면적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가 어머니랑 형은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제 면회에도 왔었어요. 아무래도 시동생도 뭔가 호되게 당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랑 형 돈 한 푼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상하다. 와이프가 형이랑 어머니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둘이 이혼됐다면서요. 그것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야 와이프가 의심을 안 받는다고 해서요. 서방님 진짜 그 말을 믿어요? 결국 갑갑한 마음만 가득 안고 면회를 마쳤어요. 나오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무리 미워서 이혼했어도 단란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온 가족이 미용사라고 우리 자식 중에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나올 수도 있다며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물거품이 된 꿈이지만 동서 하나가 들어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고를 알고 나니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세요? 시동생을 보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동서가 오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붙잡더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었나? 정으로 온 건 아니고. 근데 왜 자꾸 말을 걸지? 나 바쁜데. 바쁘시겠다 하고 어쩜 미용사도 아니고 샴푸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 샴푸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서 팔고 싶다고 여러 번 연락했는데 그랬어? 몰랐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척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셨으니 납품 좀 해주세요. 미용실이 머리를 잘하면 되지. 뭘 샴푸까지 따로 팔려고 해. 우린 이미 판매량이 충분해서. 솔직히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니까 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시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횡령하는 바람에 우리 체인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요. 그래서 줄줄이 문 닫는 바람에 회사 매출도 반토막 나고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벌써 샴푸 사업에 뛰어들었을걸요. 아무렴 우리가 형님보다 노하우가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팔기 전에 우리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매출을 올려야 제가 경영권 승계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제가 형님 원하시는 건 뭐든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이사직 하나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이사직이요. 그게 뭐 별건가요? 드릴게요. 그래. 그럼요. 그럼 우리 파트너가 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좀 솔직해질까? 어머, 저는 언제나 솔직해요. 솔직히 시댁 사이에 껴있어서 동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 어머, 우리 형님. 그래서 저한테 오해하는 게 있으셨구나. 뭐든 다 물어보세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럼 좋은 대로 자리 좀 옮길까요? 내가 오늘은 좀 바쁘고 조만간 보자. 언제든 시간 되실 때 말씀만 해주세요. 얘기를 마치고 차로 돌아오니 비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혹시 우리 샴푸 팔고 싶다는 회사 대표. 분위기가 좋아 보이던데 팔게 해주시라고요? 얘기 좀 더 해보려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동서가 예약했다는 고급 식당으로 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너무 비싼 데로 잡았네. 난 소박하게 먹어도 되는데. 아유, 그럴 수 없죠. 저는 동서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나저나 서방님이랑은 진짜 갈라선 거야? 그럼요. 그런 집안이랑 애초에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형님도 같은 생각이죠. 형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그런 집에 계속 있었어 봐요. 결국엔 재정 때문에 형님도 성공하신 거라니까요. 하긴 동서 때문에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긴 했지. 아유, 형님 쫓겨나기는 무슨. 형님이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두 발로 나온 거죠. 제가 진짜 그 집 며느리로 있을 때 짜증났어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툭 하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는데 하도 해준 게 많아서 그냥 이혼하자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횡령으로 집어넣고 재산까지 싹 다 뺏었어. 그러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서방님은 동서랑 이혼한 것도 전략이라고 믿고 있던데 그 바보가 그래서 속이기가 좋아요. 아직도 믿고 희망에 차 있죠. 일부러 면회도 한 번씩 가준다니까요.
바보지 뭐 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서방님이 그동안 횡령한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건 비밀인데 그건 그대로 있죠. 사실 우리 집도 못 믿겠어요. 매출 올리면 대표 자리 준다고는 하는데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도 빼놨어요. 동서, 정말 똑똑하구나. 역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우리 형님이랑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같이 샴푸 사업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이제라도 늦은 건 아니지 뭐. 네? 정말이세요? 응. 이제라도 마음이 통하면 같이 사업도 할 수 있지. 안 그래도 헤어케어 라인을 더 개발 중인데 사실 투자금이 좀 모자라. 어머 얼마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그냥 시중에서 막 굴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말했잖아요. 동서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비자금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동서를 체포했어요. 아니, 당신들 뭐예요?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나요? 내가요? 네, 전 남편분에게 횡령 사주하셨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잠깐만. 동서가 저를 매섭게 보더라고요. 설마 형님이 신고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물건 좀 팔아주겠다고 연락한 사람한테 이래요? 그리고 증거도 없이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증거요? 전 남편분이 다 제출하셨습니다. 네, 내가 찾아왔어? 동서가 횡령 사주한 증거랑 차명 계좌 정보까지 자금이 다 동서한테 흘러간 증거가 나와서 긴급 체포 영장까지 나온 거야. 며칠 전 동서를 만난 뒤 저는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제가 먹고 버린 짜장면을 핥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날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서방까지 횡령 혐의로 잡혀갔다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결국 다시 시동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동서가 자꾸 우리 샴푸를 자기네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동생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샴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형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형수님께 물건 받는다고 대량 주문해 놓고 취소해서 손에 입히는 계획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형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데 이제 동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죄송한 입장이니까요. 형수님은 우리 가족한테 진짜 잘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까지 전부 형수님한테 등 돌렸으니까요. 시동생이 시댁 사람 중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가 횡령 저질렀다는 증거 다 갖고 있죠? 혹시 몰라서 갖고 있긴 한데 나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형수님, 혹시 저희 형이랑 다시 잘 지내시기를? 무슨 그런 얘기를. 세 사람이 예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바로 잡읍시다. 그 다음엔 각자 살고. 시동생은 자료를 숨겨둔 곳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 결과 바로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만나자고 한 뒤 장소를 경찰에게 공유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그런 거지 같은 시댁에게 난데가 니스 탈출시켜준 건 나인데 누가 시켜달라고 했니? 어쨌든 내 덕에 사업가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잖아. 그럼 나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취미야? 가만 보니까 너들 다 짜고 온 거구나. 그 인간이 내 계획까지 너한테 말했어.
너들 둘이 수상해서 우리 다 속인 거 아니야? 하긴 그 인간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둘만 있으면 꼭 그랬어. 형수님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도 어지간히 싸웠다고. 설마 그래서 나한테 손해를 입히려고 한 거야? 그냥 그 집안 다 꼴 보기 싫어. 겨우 다 치웠나 했는데 네가 샴푸 사업으로 성공해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잖아. 이 정도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연행되어 갔고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전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동생 면회에 갔다가 당신 왔다 갔다고 들었어. 당신이 내 동생 누명 벗겨줬다며? 누명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공범이 잡혔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 그래도 형이 많이 가벼워질 것 같아. 진짜 고마워. 난 동생이 전혀 말해주질 않아서 모르고 있었어. 얘가 우리보단 당신을 더 믿었나 봐. 그런 소리 듣자고 한 거 아니야? 이제와 친한 척 말고 엮이기도 말고 이제라도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아. 또다시 돈에 눈 멀어서 소중한 거 잃지 말고. 이젠 그럴 여유도 없어. 왜 여유가 없어? 나도 당신한테 푼돈 받고 혈혈단신으로 나왔어도 미용실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자리 잡았어. 그럴 각오로 살아야지. 미안해. 그 당신 말 듣고 둘만의 미용실 잘 차려서 소소하게 살걸. 이제와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후회를 해주니 미운 마음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잘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후로는 그 사람도 따로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쯤은 집에 편히 누워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는 게 제 힐링이에요. 예전엔 치킨이 아니라 짜장면이었는데 이젠 바꿨습니다. 제가 남긴 짜장면 그릇을 혀로 훑어먹던 어떤 사람 탓에 더 이상 짜장면은 입에 대지 못하겠더군요. 제 작은 휴식마저 앗아간 그 사람들이지만 최후의 신의를 지켜준 것은 후회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닥쳐올 뻔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종말을 지켜보며 역시 돈보다 함께할 동료가 훨씬 중요하단 걸 분명히 배웠으니까요. 그 동서가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가맹점들도 차츰 사라져 본사만 남았다가 그것조차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형 헤어샵을 열고 저희 샴푸와 헤어케어 제품 라인을 파는 본사로 만들어냈어요. 작은 소망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큰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